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의 한 교회 선교원에서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방역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오늘부터 추진됩니다. 유흥업소를 제외한 대부분 업소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울산 지역 아동학대 판정 사례가 10년 사이에 10배가량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늘면서 학대 신고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서 내일부터 6일간 개최됩니다. 350여 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정원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울산의 한 교회 선교원에서 어린 원생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주춤했던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10여 명으로 늘면서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남구의 한 교회 선교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돌봄 시설인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이 중 10여 명은 대여섯 살의 어린이들. 한 명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원생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원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했고 11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선교원에 다니는 원생은 100여 명. 울산시는 신규 확진자들의 거주지를 소독하고 가족 등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선교원 교사 1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어린 원생들은 대부분 통학 차량을 이용해 추가 확산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만 있는 거니까 여기서 뭐 어디 학원을 다니든지 이런 게 아니니까 학생들 같으면 여기저기 다니겠죠. 근데 애들은 그런 애들은 아니에요. 어린 애들이니까. 그 외에도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은 10월부터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하루 평균 8.4명으로 집계돼 전국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울산교회 선교원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교회 선교원 집단 감염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기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오늘부터 3단계로 나눠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이나 콜라텍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사적 모임 인원은 12명으로 확대되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 행사나 집회는 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나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만 모일 경우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2단계는 완화 조치는 정부와 협의해 추후 조정할 계획입니다.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내일부터 6일 동안 개최됩니다. 박람회는 35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식물과 정원 재료, 정원 도구 등을 선보이며 작가들의 정원 작품 8곳과 실내 정원 작품 5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열흘 동안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엿새로 일정을 축소했고 또 행사 내용도 일부 수정됐습니다. 올해 가을은 늦더위와 때이른 추위 때문에 단풍이 늦게 물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울산에서는 단풍들이 절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를 미리 다녀왔습니다. 울산 재발견 윤수미 리포터입니다. 가을색이 점점 짙어지는 울산체육공원. 길을 따라 양쪽으로 배치된 나무에서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벤치와 가로등, 그리고 단풍의 조화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아이들은 낙엽을 모아 하늘 위로 날려 떨어지는 낙엽비를 맞으며 즐거운 모습입니다. 그 나뭇잎을 던지고 놀았고 기분이 아주 좋아요.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가을을 느끼며 산책하기에 좋아 이곳은 이미 단풍 명소로 유명합니다. 작년에 처음 왔는데 여기 단풍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희 사진 찍으러 왔어요. 이쁜 것 같아요. 태화강 억새군락지에도 가을이 한창입니다. 바람 따라 살랑이는 억새는 낭만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오늘 처음 와봤는데 오늘 억새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고요. 생각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너무 좋아서 아기랑도 같이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좋네요. 집안에만 있어가지고 답답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바깥 활동도 어느 정도 이제 안심이 돼가지고 오늘 처음 나와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가을이 물씬 온 것 같아가지고 네. 단풍나무는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없이 기온이 서서히 낮아지고 큰 일교차와 충분한 일사량, 적절한 습도 등의 조건이 맞아야 본연의 색을 낼 수 있는데 올해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선명한 단풍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10월 중순에 물이 들기 시작한 올해 단풍은 이달 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의 단풍은 다음 달 초까지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은 짧아서 아쉽기만 한데요. 올해 지각 단풍은 짧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남은 가을을 부지런히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울산체육공원에서 리포터 윤수미입니다. 울산 지역 아동학대 판정 사례가 10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제출한 울산시의회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정 현황은 2012년 146건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387건으로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562건, 방임이 128건, 신체학대가 70건, 성적학대가 29건이었고 두 유형 이상이 중첩된 중복학대가 59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구군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0여 명이 새로 배치되면서 관리는 보다 촘촘해진 반면 코로나19로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늘면서 학대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출산 지원금은 울주군이 월등히 많지만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북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의회 행정감사 자료 중 출산 지원금 현황을 보면 첫째 아이에게 중구와 동구는 40만 원, 북구는 50만 원, 남구 60만 원, 울주군 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셋째 아이에게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은 4개 구는 100만 원인데 반해 울주군은 500만 원으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한편 세 자녀 이상 가구 현황은 북구가 2,711가구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은 2,504가구로 남구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후보 경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선 전국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대선 후보 선출을 눈앞에 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울산은 처음 오시나요? 울산 제가 당대표 되고 한 번 왔었습니다. 아, 정말요? 두 번째 예. 그럼 방문이시네요. 근데 그때 조용히 왔다가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요즘 참 바쁘실 텐데 대선 후보 선출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전국을 돌면서 1인 도보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남의 대장동 개발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을 특검을 받으라는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냥 다수 논리로 그것을 막아세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상의를 해서 이건 대국민 투쟁을 해야 된다. 근데 과거에 보수 정당이 대국민 투쟁하면은 뭐 머리 깎고 이렇게 뭐 단식하고 이런 이미지만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그림은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으나 많은 국민들이 접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보 투쟁을 통해 가지고 제가 전국 각지 도시들을 돌면서 다양한 국민들과 또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특검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선 준비로 참 바쁘실 텐데요. 이번 대선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시청자분들께서 간단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선 후보가 대선에 나와가지고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4년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집을 가진 분은 가진 분대로 세금이 올라서 힘들었고 안 가진 분들은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올라서 힘들고 전월세 같은 경우에도 대란이 일어나고
뭐 부동산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도 보면 일자리 만들어졌습니까? 그럼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행정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가지고 우리 뭐 산업 제품이라도 하나 팔아오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울산 같은 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교 세일즈 같은 것도 중요한데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업적을 보여주지 못하셨어요. 기껏해야 지금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당이 지금 지지율을 좀 유지하고 있는 국면이었는데 저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면은 야당을 선택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내년엔 뭐 대선도 대선이지만 지방선거가 실시되잖아요. 이 선거에 좀 쟁점이 될 만한 울산의 현안 몇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울산이 과거 이제 그 산업도시로서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송철호 시장 발로 결국엔 울산공항의 존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울산공항 문제만 본다 하더라도 기업 도시로서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울산의 성격을 유지하려면은 당연히 존치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경쟁력을 더 강화할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공항의 예를 들어 국제선 취항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활주로나 계기시설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저희 공약에 담아낼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에 자동차 산업이나 석유화학 산업에 이어가지고 신수종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과도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많이 봤지만은 울산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들.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했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뭐 전장 산업도 있겠지만은 여러 파생 산업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야말로 젊은 사람들이 벤처 창업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울산 지역 벤처기업인들이 참 인재난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시당에 그 박성민 위원장님 위주로 해서 이런 것들 연구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번 또 대변인 토론 배틀에 이어서 이번엔 내년 그 지방선거에 공직 후보 자격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후보를 선발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지방선거 때 후보를 공천할 때 뭐 유권자분들도 워낙 지방선거 때 많은 분들을 뽑기 때문에 네. 뭐 대충 전과 기록이나 아니면 학력 정도만 훑어보고 이렇게 선정하시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당만 보고 찍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과 무관하게 실제 지방 의원으로서 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지방의원이라 그러면요 그 행정감사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예산 결산도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가 우대해서 공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정상 최초로 이런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 저희가 시험 이름까지 지었으나 PPAT라고 이걸 쳐가지고 우수한 득점을 하게 된 분들은 저희가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유권자분들께서 사실 이 사람이 지방 행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사전 검증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의 선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요. 다른 당은 이걸 시행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득권 세력과 얽혀 있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못할 텐데 저희 국민의힘은 이런 것을 도입해가지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런 후보를 공천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안으로 대규모 인원 감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지역에서는 일자리와 경제 모두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LH 인원 1,064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 이관 축소해 838명을 줄이고 2급 이상 간부와 지원 인력 등 226명을 감축합니다. 시기를 정하진 않았지만 정밀 조직 진단을 거쳐 1,000명을 더 줄일 계획입니다. 지역에서는 경제 전반의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본사 중심 1,064명의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적어도 3,000명이 우리 지역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했던 부분이 고스란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LH가 기여하고 있는 세수는 물론 사회공헌 활동과 산학연 연계 사업 등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학생들도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원 감축 방법이 퇴직 후 새로운 인원을 뽑지 않는 방식이어서 신규 채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LH 입사를 목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공부해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다른 데로 도전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에 밖으로 드러내진 못하지만 LH 내부적으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등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8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LH 조직 개편안이 결론나게 되면 지역 사회에 또 한 번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내년 부산의 4년제 대학 4곳이 폐교 위기에 처할 거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의 몰락은 필연적으로 지역사회 붕괴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동부산대학교 폐교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폐교한 동부산대를 다녔던 학생들은 아직도 그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확실히 정해진 게 아무도 없었고 학생들이 아는 것도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보니까 진짜 기다리는 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편입할 때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 정해진 학교에 그 과로 가야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새로운 과에 가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졸업생들에게도 폐교 대학 출신이라는 상처는 만만치 않습니다. 졸업증명서 필요할 때 학교 마크가 아니고 사학재단에서 나온 성적 증명서와 졸업증명서가 딱 찍히더라고요. 그 점에서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대학을 살려보려 했던 교수들은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제각각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알바나 이런 쪽에 치우쳐서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거나 좀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다. 현재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주변은 마치 죽은 도시처럼 조용합니다. 대학의 폐교가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폐교 위기는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MBC가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에 의뢰한 대학 소멸 예측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부산에서는 내년에 4년제 대학 4곳, 2023년에는 한 곳에서 폐교 위기가 시작됩니다. 연구소는 4년제 대학 한 곳이 폐교한다고 가정할 때 1년에 약 576억 원에 이르는 소비가 지역에서 사라진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예측은 이미 폐교한 대학의 주변 상권과 인구 공동화 현상을 볼 때 결코 비관적인 전망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로 이렇게 통학을 한다 보면 지금은 정말 학생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리가 썰렁하지. 썰렁가가 돼버려. 폐교한 동부산대학이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모두 206억 원. 사학재단이지만 지역의 공공자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폐교와 함께 국민 세금으로 투입된 수백억 원의 지원금도 공중분해된 셈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도 김정철 판사는 오토바이 퀵서비스의 지상 출입을 막는 경비원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북구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에서 하라는 경비원을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금융권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매매와 전세 거래가 어려워지자 울산에서도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동안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모두 3,500여 건이며 이 가운데 월세가 낀 계약은 36.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전세 품귀에 가격이 솟아오르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끼고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G화학과 유니스트가 차세대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원천 기술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분야는 탄소 중립과 바이오매스, 전지 소재, 인공지능 분야 등입니다. LG화학은 2025년까지 관련 분야에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유니스트는 내년에 탄소 중립 융합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이달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16건으로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안전조끼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 전후로 기계를 점검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업무량이 폭증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이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 연장 근로 사유 중에 돌발 상황 수습이나 업무량 폭증 등의 경우 활용 기간을 올해 한 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특별 연장 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 채용이나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소미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느덧 11월의 첫날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현재 울산의 기온은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돼서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울산은 아침과 낮 기온이 11도가량 벌어지겠고 양산은 13도, 경주의 경우 무려 15도까지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외투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동남권 지역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경주는 6도, 울산과 양산은 1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울산이 21도, 부산과 양산은 23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시 내일설계지원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베이스 캠프 사업, 공유 사무실에 입주하실 분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언택트 시대, 우리 아이 독서 지도법을 주제로 하는 온라인 라이브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울주군청 일자리 안내 지원센터에서 울주군 무료 온라인 취업 컨설팅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상 속 자원봉사 1365 이색자태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울산 동구체육회에서 생활체육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에서 내방 상담이 어려운 위기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 동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마치겠습니다.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